안녕하십니까? 사무라이 행정사무소의 민지수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귀화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으로의 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법무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사로서 귀화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본인이 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대부분은 지금 당장 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화를 하고 싶다거나 귀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귀화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귀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이라는 말은요, 일본인과 결혼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일본 태생의 특별 영주자, 즉 제1교포 이외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실결혼 외국인은 일반적인 외국인분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제1교포, 특별 영주자분들은 일반적인 외국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국제결혼과 특별 영주자분 이외에는 일반적인 외국인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독신이신 분들과 아니면 외국인끼리 결혼을 하신 분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이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귀화를 할 때는 가족 전원이 함께 귀화를 해야 하나요? 라는 것이 있는데요. 귀화는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귀화를 하시고 배우자나 자녀는 귀화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물론 본인과 자녀는 귀화를 하는데 배우자분은 귀화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귀화를 신청할 때가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귀화의 조건을,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분이 귀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귀화를 신청하시고 싶으실 경우에, 자, 한 분은 일반적인 귀화의 조건이 충족이 되세요. 이분은 충족이 되는데 이분 한 분은 귀화의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한국인 분이, 그 조건을 만족하시는 한국인 분이 귀화가 허가가 됨과 동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이 되십니다. 일본인이 되시므로 다른 배우자분은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일본인의 배우자로 자동으로 재류 자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다르게 귀화의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분이 이 일반적인 외국인의 조건을 만족하시고 다른 한 분이 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귀화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충분히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화를 할 때의 조건이 중요한데요.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류 작성이나 서류의 수집 같은 일들도 조금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주지 요건입니다. 이 거주지 요건은요,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 5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5년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뭐 2년은 일본에서 살다가 다시 1년은 해외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사시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2년을 사셨을 경우에는 귀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살았던 2년과 해외에서 거주했던 1년은 계속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2년에 다시 더해서 3년을 더 거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셨다 하더라도 이 5년의 기간 중에 취업으로 회사에서 일한 게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안 되고 반드시 사원이셔야 합니다. 정사원도 괜찮고요. 계약사원도 괜찮고요. 파견사원도 물론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학생으로 2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뒤에 연속해서 회사 생활을 3년을 하신 분들은 합계 5년이 되시고 물론 취업기간 3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유학생으로 5년간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여기에 취업으로 2년간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합계가 7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오래 사신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취업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이기 때문에 7년 이상 거주하셨다 하더라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해서 취업기간이 1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직 횟수는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비자가 중간에서 끊기지 않았을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조건이 자, 계속해서 5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5년간의 출국 횟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출국 횟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출장이나 출산을 위해서 귀국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요. 그런 귀국이나 뭐 해외로의 여행, 뭐 이동 등에 있어서 1회 3개월 이상의 경우는 연속적으로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주의가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연속해서 3개월간 일본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주 이력을 없어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회에 3개월 이상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요. 1년간 총 출국 횟수가 200일 이상인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나갔을 때는 2달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1년 총 합계가 200일을 넘을 경우에는 이것 역시 계속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달씩 이렇게 4번, 2달, 이렇게 4번 해외에 출국하신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을 4번 가셨기 때문에 이쪽 사항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1회에 3개월 미만이지만 그 합계가 총 240일이 되므로 이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회에 3개월 이상에 대해서인데요.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회사 업무에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3개월간 일본에 있지는 않았지만 비자도 중지되지 않았고 집세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됩니다. 회사로부터 증명서를 받는다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건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건으로는 거주지 요건으로 자, 재료기간 5년, 계속해서 5년, 그 중에 3년 이상의 취업기간, 그리고 출국 횟수가 1에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1년 전부 합산이 200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로는 10년 이상 일본에 재료하고 계실 경우인데요. 자, 계속해서 5년 이상이 아니고 5년보다 더 많아져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경우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거주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조건은 조금 더 완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유학생으로 공부한 기간이 9년에 취업해서 1년 정도 회사 일을 하셨고 그 합계가 10년을 넘으신다면 계속해서 10년을 넘으신다면 이런 분들은 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료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10년이 되지 않고 5년만 넘었을 경우에는 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이에 관한 건데요. 20세 이상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므로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품행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품행 요건은 다른 비자나 뭐 귀화 신청, 영주 신청 등에서도 항상 나오는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을 것, 그리고 전과가 없을 것, 이 두 가지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원이신 분들은 주민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납세 증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납세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배우자분께서 체납을 하고 계시다면 귀화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회사에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직접 지불해야 하시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봤을 때 주민세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재직 중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면 직접 주민세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미납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전부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부양자 부분이에요. 자, 본인의 원천 징수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 즉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넣으면 조금 세금이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 아르바이트의 수입이 연간 103만엔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부양가족 신고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가끔 이러한 사항을 모르시고 부양가족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모르고 그동안 냈던 세금이 적었던 문제인지 이것도 수정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본국에 그 부모님 계시잖아요. 본국의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로 부양가족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부모님을 부양하시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신청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 경우인데요. 자, 귀화 신청을 하면 본국에 서류를 보내요. 보내서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신고를 한 것과 부모님이 이제 사망하신 그 날짜의 사항이 모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역시 수정 신청을 통해서 추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회사의 경영자분들이나 회사원이 아니신 경영자분들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세금도 내야 되고요. 회사의 세금도 물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행 요건 중에 있는 조건이요. 정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에 잡히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 전과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간단한 경범죄 같은 사항인데요. 가장 많은 사항이 교통위반이에요. 그 교통위반은 이렇게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러한 사항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통위반은 과거 5년간 간의 위반 경력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과거 5년간의 교통위반 경력입니다. 자, 5년 전의 위반 경력은 기본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통을 얼마나 위반하셨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5년간에도요, 교통위반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년간에 5회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많은 횟수라면 좀 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게 반드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법무국에서 입국관리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국관리국이 아니고요. 법무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법무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통위반 이외의 사항으로 보통 분들이라면 경찰에 뭐 잡히신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뭐 길거리에서 싸우셨다던가 뭐 경미한 절도 등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는 그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가의 사항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크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형을 확정받는 그런 정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금 납부 정과가 지금까지 품행 요건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2012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 연금도 납부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금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 중에 한 번도 납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최근 1년분을 납부해 주세요. 최근에 1년분을 납부를 하신다면 귀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15,000엔 정도 보통이에요. 평균 15,000엔 정도이므로 1년이면 18만엔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귀화를 하시면 계속해서 일본에 사시는 것이고 일본인이 되면 그 연금 혜택도 물론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장래 연금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생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그 회사의 규모일 경우에는 그 회사가 후생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도 그 조건이 됩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생계 요건입니다. 자, 생계 요건이라 하면요. 본인, 그리고요. 가족이 가족의 수입으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수입이 충분한 경우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배우자분이 수입이 충분한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주 듣는 질문이 그럼 저축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요. 저축은 많이 있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저축보다는 안정된 직업 을 가지고 있고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좀 못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수입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직업이 있고 수입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계좌에 갑자기 이제 저축이 많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큰 액수의 금액은 입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지인분들이나 친인척한테 빌려서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은행 계좌는 법무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상한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축 금액은 많아도 적어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러한 편법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안정된 수입의 회사원이라면 매달 최소 18만 원 이상 정도의 급여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18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인가요? 보통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18만 원 이상의 급여라면 누구나 귀하 신청에 대한 생계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사원도 뭐 계약 직원도 파견 사원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직으로 인해서 무직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취업이 되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회사원들은 이렇게 안정된 직업 수입이 있다면 18만 원 이상이 된다면 생계 요건을 만족하시는데요. 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물론 임원진 정도의 급여 정도로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분들도 물론 최소 18만 원 이상의 급여라면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집은 본인 소유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임대여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집의 소유 여부는 심사의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자,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상실사항입니다. 자, 다른 비자나 영주 신청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인데요. 이 상실사항은 저희 한국도 그렇지만 물론 일본도 이주 국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귀화를 하면 본국, 모국의 국적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병역의 의무를 맞춰야지 귀화가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요. 한국인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로 귀화도 가능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사상관계에 관한 조건입니다. 사상관계라는 게 좀 말이 딱딱한 것 같아요. 사상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일본에 위협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 위협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될 건데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조건입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읽고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쓸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일본어 한자도 잘 모르고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은 잘하는데 읽고 쓰는 거는 거의 안 되니까 귀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본어 가능이라는 읽고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정말 간단하게 일본 초등학생 3학년 수준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의 3급 정도를 패스하신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일본어 능력 시험 3급 정도의 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서 일단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긴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히라가나를 가타카나로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스로 슈퍼에 가서 이것을 샀어요. 그러니까 버스 때 슈퍼니 이때 고레오 카이마시타 때 이때를 히라가나로 써 있어요. 그 히라가나를 이 버스도 있죠. 버스도 일본에서는 가타카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슈퍼도 가타카나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로 많이 표기를 하죠. 물론 그리고 샀어요 같은 경우는 이것도 히라가나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버스로 슈퍼에 가서 이것을 샀어요 라는 이 히라가나로 되어 있는 문장을 그 안에서 가타카나로 써야 하는 부분을 가타카나로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의 형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레벨은 정말 간단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그리고 유학 경험도 있으시고 뭐 취업해서 회사에서 회사 생활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귀화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셨나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뭐 거주 요건도 있었고요. 생계 요건, 뭐 품행 요건, 상세상, 뭐 사상관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귀화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귀화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 2년 정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귀화의 조건을 만족하셔서 귀화 신청을 하실 경우 그 귀화를 언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신청한 시점에서 결과를 받으실 때까지 걸리는 보통 시간이 10개월 정도, 짧게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화에 대해서 귀화 신청에 대해서 불안한 점이 있으시면 우선은 귀화 신청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서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빨리 상담하시고 조기 상담하시는 것이 확실한 그 귀화 허가의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라이 행정사무소는 그 귀화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고객에 대해서 각각의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서 대책을 찾고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까지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적 외국인의 귀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